안녕하세요. 캐마 토크를 진행하는 그 김창희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부동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다 부동산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라미님, 안녕하세요.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저번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저번에는 외부에서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님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노하우, 뭐 토지나 상가나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의 노하우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진행은 계속 하고요. 그중에서 한 번을 뽑아가지고 월별로 부동산 하시는 분이거나 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직접 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뉴스, 정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정보를 좀 모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은 오늘 사실은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월 첫째 주인데요. 3월 달 걸로 해서 3월 1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 해서 국토부 요번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좀 나온 정보들이 좀 있어요. 뉴스들이 좀 있어서 좀 모아 가지고 좀 왔고요. 다음에는 뭐 국토부 딴 데서 또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모아 갖고 와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이요. 그렇지 않고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안 들리시다 하는 분은 2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저 사람의님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저희 목소리요? 예, 잘 들리나 봐요. 예. 선화매아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이제 들어오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혹시 뭐 실수하는 거거나든지 아니면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방에 띄워주시면 뭐 제가 아는 거는 많지 않지만 혹시 도움될 만한 거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좀 아셨으면 하는 것, 도움될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팅방은 이제 화면에서 좀 옆으로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라미님. 사라미님은 어디 쪽에 계신 분이세요? 소나무 세상님도 저번에 뵀던 분인 것 같은데, 서남해안님 남해안 쪽이니까 뭐 밑에 쪽이실 것 같고, 사라미님은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첫 방송으로요, 2020년 3월 부동산 뉴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3일입니다.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10가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사람이 강동구네요. 이 근처에 계시네요. 서남해안은 해남. 예, 해남. 최근에 그 남해안 그 도로 어디죠? 엑스포 열린데 거기서 그 남해안 쪽으로 개통돼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 많이 몰리게 했던데 여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좀 안 왔으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겠습니다. 요새 좀 어떻습니까? 남해안 쪽 공기는요. 관광객들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목차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3월 달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공적 의무 그러면 뭐 제일 기억나는 게 5% 상한 기획 강의할 때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뭐 임대 하기로 했던 뭐 기간 지키는 거 뭐 등 이런 게 있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뭐랄까 좀 여유 있게 뭐 좋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올 말까지 했고 올 말까지 10월 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안 했던 분들 신고 그다음에 좀 문제됐고 좀 위반한 사항들은 적발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게 굉장히 핫하죠. 그 남해안 쪽하고는 조금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서울 수도권 쪽에는 지금 제3 신도시, 제3기 신도시 해가지고 좀 많이 핫합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구 지정,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창릉 쪽에 지구 지정이 나와서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쪽으로 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그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전부 해당이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이제 6억 이상 되는 거래를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그것 더 상세한 내용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안권 조용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용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관광객도 많이 몰리면 부담스럽잖아요. 주민분들에서. 그 다음에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예비 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 당첨자는 아시죠? 일반 분양하고 나면 1차, 2차 분양하고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를 일단 뽑아 놓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는 뭐 요새는 좀 많이 뽑아 놓는데 보통 40% 일반 내는 40% 뽑아 놓는다고 하는데요. 뽑아 놨다가 청약을 잘못했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뭐 조건이 안 되는 분들 되면 그분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예비 당첨자들을 뽑아 놨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다 들어가거나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식으로 일반 분양이 아니죠. 뭐 일반 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 보통 뭐 인터넷 청약식 같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율을 많이 뽑아놔서 일반적인 거로 가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데로 가지 않고 그 조건이 되는 분들이 다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온 것에 대해서 적용 대상 좀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도록 나왔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피스텔 취득세 4.6% 그거 다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은 업무용하고 주거용으로 같이 쓰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었는데 사실은 뭐 주택으로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주택용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가지고 취득세 4.6%예요. 업무용으로 세금을 냈는데요. 사실은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뭐 등록하고 주택으로 또 신고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판에 좀 소송이 붙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곳인데요.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가 7개의 노선이었는데 최근에 1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된 거 그쪽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인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계속 2년, 3년 전부터 완화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강한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그런 규칙들이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또 많이 접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요. 3월 2일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전국에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등록 말소,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하면 뭐 저희가 아시는 대로 취득세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양도세, 그다음에 뭐 기타 세금들이 이제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죠.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년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추진 계획 해가지고요. 3월부터 추진한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이렇게 내용인데요. 의무 위반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자진, 그 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진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확대 계획에 대한 것은 12월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것은 점검 항목인데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것이 이제 임대 의무 기간, 뭐 8년이라든지 10년, 그전에는 뭐 4년, 5년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8년이나 10년이죠. 그다음 임대료 증액 제한, 연계했을 때 연 5% 이내에서 하는 이런 거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방안이 나왔는데요.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제도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접근성 제고와 신고 채널 확보 등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게 이걸 것 같아요. 보증금 미반납 피해를 예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신고 이런 데서 걸리게 되면 등록 말소 또는 뭐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받아야 되고 물어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임대인한테 이거 일일이 얘기는 하지만 강요적으로 달라고나 막 얘기하면 짜증내고 막 이러시니까 사실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고가 또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또 수원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와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받고요. 물론 임차인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먼저 받겠지만 그거를 또 보상해 줘야 되는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들도 사실 피해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뭐 이거를 의무적으로라도 하도록 넣은 거는 아마 더 잘 된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불편해지긴 했지만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서남해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임대산업 자진신고 기간은 2년마다 하는가요? 했는데 자진신고 기간을 요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2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자진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은 새로 들어오거나 갱신되거나 연기되거나 뭐 이랬을 때 변경하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대 사업을 내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걸 많이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은 계약한 거를 다시 표준 임대차에 적어서 관할 구청에다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같이 한번 빼먹기도 하고요. 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양받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받고 임대해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그 의무사항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아신다고 해도 또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지자체에서도 또 그거에서 묵시적으로 좀 이렇게 잘 넘어가 줬던 부분들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 실효성이 조금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요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자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등록 요건 완화, 등록 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는 조건이 되겠죠. 임대사업자 조건이 행위 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은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겠다. 2년 이내는 안 되도록 제한하겠다는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는 무슨 말일까요? 음, 예. 그 다음에 정보 접근성 제고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 물건인지 그 임차인, 그다음 어떤 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 되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차인 또는 등록 임대 입주 희망자가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인지 선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신설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전용 신고 창구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6월 중에 신설해서 임차인 및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등록 임대 사업 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등록 임대 사업 수행 및 지자체 사업자 관리 지원을 위해서 제도 개선, 그다음 교육, 홍보 확대 등을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록 시 사업자 의무 확인 서류를 더 서식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등록 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해서 서식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의무 미지에 따른 경우 의무 위반을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는 사실 좀 있으셨는데 최근에 하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했던 분들은 사실 분양받을 때도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그때 당시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흘려들으셔가지고 별 없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뭐 요런 걸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록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낼 때 아예 의무상으로 표시를 해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 교육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법정 내용이죠. 법정 정기 교육 과정에 등록 임대 사업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공인중개사 법정 정기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받을 때 이제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요.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전국 29개 시군구에 동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진 신고 기간은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은요. 요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해줬어요. 내용에 보면 자진 신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은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지금 실행은 되고 있는데 4월 달까지는 방문하지 말고 렌트홈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라 이런 얘기고요.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 좀 전화가 몇 분이 왔어요. 임대사업자 관련 그전에 뭐 이렇게 임대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신고하라고 요새 문자가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따라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고 방법은 잔진 신고서 등은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렌트 홈페이지 여기 있죠. 홈페이지 또는 등록 임대주택 소유지의 시군구 원래는 방문 접수하는 건데 방문은 좀 한동안 하지 말고 렌트홈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면제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는 얘기인데 모든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요. 내용을 보면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 계약 미신고된 거, 임대차 계약 미신고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양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 현행은 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거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서남해안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렌트홈 시스템이 잘 안 되더군요.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렌트홈 시스템을 안 해봐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몰려서 그러나 보죠, 아직은. 근데 뭐 렌트홈을 통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쩌거나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좀 많이 문자 보내고 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많이 들어가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가부화가 걸렸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한다고 과태료 면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는 내용을 보면 임대 의무 기간 준수를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있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령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정상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진신고 관련 문의처는요. 렌트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등록제도 관련 문의는 렌트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 방문은 지자체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5월 달부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과태료 내용 한번 잠깐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위반에는 500만 원 이렇게 되겠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 표준 임대차 계약서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의무하면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임차인 바뀌면 거의 100%다 신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재계약했을 경우 그대로 있는 경우 하고 그 다음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이런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도 그 다음 묵시적 갱신 포함인 경우에도 연기됐다고 지자체에 신고해야지 됩니다. 과태료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료에 증액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데 이걸 한 경우,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증액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뭐 못하게 하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3천만 원 대폭 인상이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있죠. 3천만 원짜리가요.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 8년 중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최근에는 8년, 10년 이렇게 돼 있죠. 임대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거주한 것을 포함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것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는데 이걸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되겠고요. 단 좀 아쉬웠으면 하는 게 있어서 밑에 별도로 표시해 놨는데요. 거절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보면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했을 때,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고의 파손 멸실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뭐 고의 파손 멸실할 때는 뭐 이럴 때를 보다는 임대차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는 좀 있죠. 부동산 하다 보면 그 세입자분이 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어차피 내긴 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연기해버려, 안 내시고 별로 그냥 그 보증금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가서 불이 켜져 있는데 두들겨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내용 증명서도 막 보내고 그래도 회신이 안 와갖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부모님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이제 그거 내용을 알아가지고 뭐 연락 오고 그래갖고 이제 세입자하고 연락돼서 이제 해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 또 관계되시는 분이 세입자분이면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개하시거나 이거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성오투님도 들어오셨나 봐요.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준주거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서 주거용을 쓰기로 했는데 사무실을 다시 변경하지 말라. 주거용만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럴 때 위반하면 1천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성호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는 이제 보면 내용 보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등에서 보증 의무 대상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임차인 보호하기는 너무 좋죠. 근데 일반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면 적용 대상을 이렇게 보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다음 분양주택 전부를 정보를 우선 공급받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단지 내에서 100세대 이상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하는 분들, 이런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5채, 3채, 뭐 몇 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의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는 내용하고 그 위반 내용이 과태료가 얼마인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 국토부에서 3월 5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지구를 지정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 상업 본격화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지정이 몇 군데는 됐고요. 그 중에 요번에 하나가 또 남았던 게 이제 고양 창릉이었는데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고 아마 문의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구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분양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올 테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30만 호) 신도시급 추진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데는 고양, 창릉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작년 10월 달에서 발표됐던 데가 남양주, 그 다음에 하남,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은 지금 부천 대전동이죠. 그쪽에는 지금 진행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 고양 창릉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적은 813만 제곱미터 면적이 되겠고요. 호수는 3만 8천 호 정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은요, 3만 8천 호, 그 다음에 고양 탄현은 3천 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양 창릉은요, 거기에 군 34단 이전 예정지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교통이 편란한 자적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안 보인다고 하네요. 인제에서 죄송합니다. 제 얼굴만 보이셨겠네요. 참 실수했습니다. 이게 제가 서툴어 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 모드로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제 얼굴만 나왔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전 내용 죄송한데 그 전 내용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사실 화면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빠르게 뭐 대승호투님 거의 끝에서 들으셨으니까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1번이요. 다시 앞에서 잠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1번이요. 괜찮으시면 1번. 아니 그냥 지금부터 하자. 2번. 앞에서 보죠. 대승호투님 1번. 늦게 들어오셨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그래서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등록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20년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추진 계획해가지고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했고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3월에서 6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자진 신고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서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점검 항목을 보면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임대 의무 준수 기간,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이고요. 임차인의 정책 재감 책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또 일반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미반환을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임차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속인다든지 이래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등록을 아예 말소해 버리거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저희 이제 중개사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수인 보증금 및 보증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다세대 주택은 어디 나눠져 있으니까 괜찮지만 다가구 주택 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세로 쭉 들어갔는데 언젠가부터 말도 없이 월세라고 하더니 다 전세로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갖고 문제가 빵 터지고 나면 이거 뭐 중개사 뭐 꼼짝없이 당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요구하면 일본 분들 잘 들어주신 분들 사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뭘 기존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인데 뭘 자꾸 물어보냐, 뭐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고 나면 사실 두 번, 세 번 뭐 물어보기도 좀 껄끄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나중에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당할 수도 있고, 뭐 임차인도 당연히 당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할 때 전체에 대해서 선수의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추가로 제공하도록 설문 의무를 강화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대 의무로 등록 말소된 사업자 재등록을 만약 하게 되면 2년간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적구성 제고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라든지 등록 임대 입주 희망자가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6월 중에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록 시 사업자 의무 확인란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등록 서류에다가요, 의무사항 체크리스트하고 그러니까 등록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서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의무 위반을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임대 사업자가 되는 분이 의무상을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낼 때 아예 임대 사업자 목록에 다 넣어놨습니다. 의무사항이 뭐가 있는지 거기다가 확인했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 사업자가 됐을 때 의무사항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밑에는 중개사 교육 홍보는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사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사 하시는 분도 임대사업자 관련된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표준 임대 계약서라든지 그다음 준수하는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면 법정 정기 교육 과정에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잦은 신고 기간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해당은 개인 임대 사업자가 되겠고요. 임대 등록 후에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진 신고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렌토 홈페이지 하거나 시군구 구청에 방문 접수하라는 얘기인데 3월하고 4월 달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4월은 렌토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이죠. 과태료 면제입니다. 자진 신고하게 되면 이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 계약의 미신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과태료인데 요거를 면제해 주겠다. 근데 과태료를 다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임대 의무 준수 기간 뭐 8년, 10년, 뭐 그 전에 4년, 5년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걸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고는 여기 렌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그 다음 표준 임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000만 원인데 혹시 한 경우는 이제 재계약,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한 경우를 포함했을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계약, 묵시적 갱신도 지자체에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했을 때 5% 이상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했을 경우,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할 수 없는데 한 경우, 그 다음에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증액 비율에 초과했을 때 증액 때 임대료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때도 3천만 원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다음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다. 뭐 임대차 기간 전에 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임차인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거절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절 사유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월 임대료 3개월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요거 의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가 1,00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는 이렇게 건설 임대사업자, 그 다음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100세대 민간 매입 임대주택 주택인 교회만 해당이 되고 일반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관청에서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거.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첫 번째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3기 신도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지구 지정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 창릉은요 38,000호가 되겠고요. 34단 이전 예정지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 플랜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하고도 가깝고 일산이 좀 타격받죠.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파주 일산 특히 이제 일산 바로 앞에 쪽에가 고향 창릉이 있어가지고 근데 38,000호면 작은 세대는 아니죠. 근데 자족 도시로 조성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주거지하고 업무지하고 좀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주거지하고 업무지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족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향 창릉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고향 탄현도 3,000호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문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주택하고 일부 주택 여기 3,000호가 되겠죠. 주택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 육교 등을 연결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30만 호는 약 37%가 되는데요. 자족용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고양선 전철입니다. 14.5km 전체 사업비의 20%,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고양선 전철 관련된 거 교통 대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하시거나 이쪽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양 전철 연계는 환승역, 뭐 어차피 여기 안에는 어차피 택지 개발 다 해서 뭐 투자 개입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나가는 연결되면서 되는 환승역은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잘 보셔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어떤 쪽으로도 가셔도 어려운 곳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양산 전철 요거 신경 써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5만 평에 대해서는 공원, 녹지 및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3기 신도시를 했던 곳이 이제 뭐 이쪽이 지금 현재는 고양 창릉이 되겠고요. 왕릉인가요? 저거 뭐 있고 뭐 아까 말씀 또 나왔던데 부천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고요. 위치는 고양시 원흥동, 돈해동 1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원흥역이 있고 화전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제2자유로 고양대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진행 중인 데가 이제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겠죠. 진행 중인데 특히 이제 철도는 GTX A 노선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부선 28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것들이 아마 부동산 하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봤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이거 발표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요. 이제 개통 이제 조만간 이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철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택지 개발 안에 말고 그 옆에 쪽으로 외곽으로 연결되는 환승역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전철역 투자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로는 이제 백석에서 서울 문산간 도로 4.8km, 그 다음에 제2자유로 연결도로, 제2자유로가 바로 옆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는 아닌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자족기는 특화 전략 안 해가지고 창릉지구는 경기도하고 LH, 그다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대표적인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상당히 일산이나 이쪽에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용을 보면요,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용지, 그러니까 기업과 일자리 용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서 직주 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LH에서 건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안에 있는 창릉청과 옆에 있는 망원산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 녹지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간 녹지를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약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규모를 도시숲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요.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을 해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창릉천은 호수공원, 성호릉, 벌말 예술인 마을 등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천비용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퍼스널 모바일 팁으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문화교육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창릉 주변으로 이제 서운이라든지 벌말 예술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교류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역사 문화 전시관 유치 및 한옥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요. 서운흥 중심에서 1km 정도 이격해서는 아파트 등을 건립해서 서운흥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남해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료 실습 파일 자료 실습 다운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끝난 후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예, 올려놨습니다. 제가요. 강의 끝나고 나서요. 제가 만든 이 자료, 요 PPT 말고, PPT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에서 다운 제가 다 받은 거니까, 받은 원본 그대로 다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서 쉬시는 시간대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숙지가 좀 아무래도 많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고,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좀 약간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또 저 자세한 내용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잠깐 쉴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 계획으로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토지 보상 공원 조성비는 창릉지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분양가가 낮아지겠네요. 기반 시설 부담금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뭐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창릉 신도시 중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향 탄현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고양시 탄현동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416만, 10만, 41만 6천 제곱미터 되겠고요. 호수는 3만 3천화가 되겠습니다. 운영 중인 거는 경의선 중화선 탄현역이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도가 있는데 관심 있는 거는 진행 중인 거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진행 중인 거. 근데 여기에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포 간산간 도로, 요거는 국도라서 김포 간산간 도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양주 그 위쪽에서부터 계속 지금 개통을 해갖고 좀 와 가고 있습니다. 탄현지구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요. 난개발 우려가 있던 장기 미지평 공원을 생태 체험과 보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린 공원과 연계한 보행 육교, 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서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탄현지구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저도 그거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신원 희망타운, 그 다음에 민간 분양 등으로 해서 3,300호를 공급하고요.
편입되는 장기 밀집형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구 내에 숲속 도서관을 건설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되었고요. 공공주택 단지는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 계획과 숲속 어린이집, 그 다음에 힐링 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이 있는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중에서 2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또 중복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확대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쉬시면서요. 제가 올려드린 데가 있습니다. 급하게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알려드리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를 오픈해드리고 보셨으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올릴 걸 미리 준비하지를 못해가지고 부득이 급한 대로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하나 오픈해서 지금 이제 아직 꾸미지도 못했는데요. 거기에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카페가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뭐 글 올린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전체 글 보게 하면 방송 자료 이렇게 하나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요 내용은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린 거고요.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총 12개입니다. 12개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좀 더 깊이 더 보셨으면 하는 내용 이 오픈 다운 받으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나온 내용이죠. 국토교통부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고 3월 10일 날 얘기했고요. 시행은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월, 4월 달이니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서울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가 조금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는 이제 뭐 서울은 전 지역, 그다음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 그다음 광명 하남, 그다음 대구는 대구 수성, 그다음에 세종은 세종시, 조정 대상 지역은요 전 지역, 뭐 서울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경기도가 좀 많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그다음 남양주에서도 이제 별내 다산동하고요. 동탄이 신도시, 그다음 광명, 그다음 구리, 안양, 동안과 광교지구. 광교가 최근에 많이 핫해졌죠. 그다음 수원, 팔단. 수원, 팔단도 재개발로 요새 최근 많이 핫합니다. 용인, 수주, 기흥, 그렇고요. 수원, 영통. 영통이 최근에 또 많이 핫해졌습니다. 그다음 권선, 장안하고요. 안양, 만안, 의왕. 그다음에 뭐 세종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양시 7개 지구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 7개, 아까 고양리에 넘어갔는데 삼성 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쪽, 향동, 공공주택지구 하고요. 그다음에 덕은 킨덱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다음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는 조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해놨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부터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그 전부터 적용이 됐던 거죠.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 일반 지역인데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거래구청에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거의 다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네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번에 이렇게 시행이 됐으니까요. 요거 염두에 두셨다가 거래하실 때 혹시 6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뭐 지방에도 아파트 6억 원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시거나 또 공동중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할 때 그 자금 조달 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고 이거 30일 만에 해야 됩니다. 요거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일 없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 증빙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예금 잔액 조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대부분 서울 쪽, 그 다음 경기도에 일부분 들어가 있죠. 뭐 서울 쪽, 뭐 강남 쪽 거의 다 해당이 되니까 매매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장액 증명서,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획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 신청이 안 된 경우 이럴 때 기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완료된 이후에 국토부동 신고관청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는 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거 30일 안에 해야 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요. 과태료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을 구체화시켜 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분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하고요.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시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기존에 그냥 가족 관계 이렇게 되면 가족에서도 누구,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작성표에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세세하다고 해야 되나 섬세하게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이제 괜찮으시죠, 대성호투님? 예. 혹시 또 작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더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수도권하고 그다음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조건은 안 되는 분들한테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분들한테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계산한 내용을 보면 투기 과열지구는 500% 되겠고요. 그다음 청약 과열지구는 300, 수도권 300, 지방광역시 300%, 그러니까 지방광역시는 이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되겠고요. 구외 지역은 40%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되기 전까지는 40%였죠. 그래서 국토부는요, 최근 수도권에 비규제 지역하고 광역시 중심으로 무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 시장을 감안해서 그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했다. 그래서 종전에는 40%였다. 40%였는데 예비자 당첨 비율을 300%까지 확대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보면요. 본 청약 및 예비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되는 거, 그 다음에 부적격자, 취소가 되는 자녀분이 있는 경우, 사업 주체가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무순위 청약을 했다는 거죠. 요거를 하지 않도록, 쉽게 하면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지 않도록 미리 예비 당첨자를
많이 뽑아놔서 이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예비 당첨자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다 가도록 여기 비율을 높여놓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동 투기가야지구에서는요, 예비 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500%까지 여기 있죠. 투기가야지구 500%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약 가열지구, 그다음에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월 16일 이후 유치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 당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 적용이 되고 있죠. 저희가 보는 게 약간 늦게 보고 있어서 적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경과 조치를 약간 연계해 줬습니다. 국토부에서는요,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해 줬습니다. 그 내용 보면 4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인데 뭐였냐면요. 올해죠.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감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하니까 모이지는 않아야 되고 총회를 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모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죠. 이걸 안 하면 분양가 상한가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래서 부득이한 게 3개월 연기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기해준 거는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좀 연기한 만큼 이런 절차를 조금 늦춰서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3월 19일 날 발표했고요. 3월 28일 입법 예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4월 말까지니까 요거는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하시는 분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강남에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강남에 계시거나 이런 재개발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좀 있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2020년 공공주택 공시 가격이 19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3월 19일 날 발표한 내용이고요. 공시 가격이 이제 나왔으니까 해라 이런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5.9%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부 오른 것은 아니고요. 보면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시세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시지가를 책정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실화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금 평균으로는 69%였는데 0.9%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이렇게 보면요. 9억 원 미만과 9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9억 미만은 2019년도가 68.4%를 적용했는데 68.1%로 좀 약간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고요. 그다음 9억 원 초과는 67.1%에서 72.12%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9%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미만은 보면은 0. 내려갔고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네요. 68.4%에서 64.1%로 내려갔고
9억 원 초과는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올라간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고요. 공동주택 1,383만 호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4월 8일이면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의견 제출 그렇게 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중에서 2만 호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표준지는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요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29일까지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말이네요. 4월 말까지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보시고요. 이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하시고요. 이렇게 열람하신 분들은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월 26일자로 해서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새로 지정된 곳은 36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뭐 전년과 동일, 전년 대비해서 뭐 약간 느는 정도 좀 늘었고요. 그다음 파급 효과는 연간 뭐 4조 8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 충남, 경북 순으로 지정 규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인데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이 48.4%,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49.3%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거의 반반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 혼용 방식이 2.3%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민간 시행자가 68%고 공공이 32%로 3분의 2는 민간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기간은 평균적으로 6.3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가 17.9%, 그 다음 4에서 5년행이 33%, 그 다음에 6에서 10년 굉장히 긴 거죠. 6에서 10년도 36.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 6.3년이라는 소리가 되었고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데가 저희가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존 도심 중심으로 해서 5km 이내에 60% 이상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입지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기존 도심 근방으로 해서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덟 번째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4.6%는 합편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헌법재판소는요. 2020년 3월 26일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저희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민법 배우셨으니까 전원 합의 일치 그러면 결정 난 거죠. 전원 합치라는 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다는 건 내용 아실 테니까 전원 합의 일치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주거용으로 쓰죠.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은 오피스텔을 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주거로 씁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4.6%를 내죠. 취득세는 4%에다가 추가로 붙는 주민세라든지 이걸 붙여서 4.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내용을 보시면 6억 원 이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였고요. 취득세가 원래 일반 주택은 1%입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1%. 그래서 1.1%를 내는데 오피스텔, 그 외 주택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 그다음에 농특세 0.2%, 교육세 0.4% 해서 4.6%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내용을 보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4.6%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를 냈고 임대사업자로 함으로써 주택으로 된 거죠.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했으니까 주택에 해당하는 1.1%가 되겠죠. 4.6% 지금 현재 냈는데 임대사업자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실질 과세 지금 현재 주택으로 쓰는 걸로 확인이 됐고 주택으로 쓰니까 4.6%낸 거를 1.2%로 적용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 내용을 보면 일치로 해결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 요 말씀드렸죠.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아니하여 모든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동탄에 있을 때 앞에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주택은 1.1%, 오피스텔은 4.6%좀 과하죠. 중개 수수료는 주택보다는 작은 0.4%. 좀 합리적이지 못하죠. 오피스텔로 세금은 다 받는데 또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뭔가 안 맞는, 그래서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재판을 됐고 소송이 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요. 2010 사건 개요는요. 2017 허바에서 36회에서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사건이 났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수원 영통 한 번 더 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하남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영통구청장하고 하남시청장에 대해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구분 건물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 업무시설 임을 전제로 해서 1천문에 40을 신고 납부를 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오피스 주거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낸 거 있죠. 얻은 거 0.4, 그러니까 1000분의 40 경정 청구를 신청했는데 거부됐어요. 그래서 구청장을 거부한 요 내용 낸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도 제기하고 위헌 법률 심판 제정도 신청을 했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버렸고요. 재청 신청한 것도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구인들이 결국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고요. 내용은 조세 평등주의 위배에 된다. 조성 평등주의 위배의 여부가 그걸 해달라.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심판을 청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제가 별도로 좀 더 놨는데요. 저희가 뭐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 한번 잠깐 짚어보면 취득세는 이제 인지세 요새 다 아시죠? 인지세 있고요. 그다음 상속증여세, 그다음에 지방세로는 이제 취득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오피스텔이 취득세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영통구에 구청장한테 소송을 걸은 겁니다. 영통구청장이 이제 취득세 내라고 납부고소가 나와서 냈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바꿔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소송돼서 취득세고요. 그다음 보유세는 이제 종합부동세, 농업주택세, 그다음 재산세가 지방세가 되겠고, 그다음 처분세는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요거는 민간 임대주택 할 때도 한번 나올 겁니다. 민간 임대주택 할 때 지자체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지자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세에서 혜택 받는 것들이 또 있죠. 국세에도 혜택을 받겠죠. 양도소득세, 국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세평등 위배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결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4.6%다 내는 게 합당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개 수수료는 주택에 대한 거 해당을 받는데 요건 아직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오피스텔에 대해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뭐 오피스텔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관해 적용되는 표준 세율에 관한 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 게 유상 거래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건데 거기서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원래 1.1%준 거는 유상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서 또 완화한 거죠. 1.1%로 해서 주거 안정과 주택 거래 정상화를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으로서 주거 안정과 주택 거래 정상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청구의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라고 얘기하는 그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청구인들은 주거 목적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거죠. 어차피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를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도 냈고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법적 개념하고 용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에서 일부 구역을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지가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주로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위에 내용 보면 주거 안정과 주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 거잖아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택과 오피스텔은 국토계획 유행하는 법률에 따르면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 지역과 규모 등이 상이하다. 이런 내용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주거는 주거 지역에 들어가야죠.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지에 못 들어가죠. 상업지에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고 반면에 상업지역 등에서는 건축의 용적률이죠. 건축률 용적률 평등하게 허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권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허용이 안 되죠. 그다음 사무 구역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바닥 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 기준이 주택 규정과는 좀 다르다. 그 다음 오피스의 유지 관리는 주로 건축법과 오피스텔 주관은 건축법에 대해 오피스텔은 건축법과 집합 건물 등의 규율 대상인데 비해서 주택법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관리비밀, 회계운영, 분쟁 조정 등한 각종 기준에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래서 주택에 따른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 주택 법령상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오피스텔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은 4.6% 내는 게 맞고 주거지 주택은 1.2%가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의구심을 가졌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결국 전원 합의체로 나와 있어요.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고객 중에서라도 물어보시면 요거 보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7개 말고 요번 하나 추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5, 6도선입니다. 5, 6도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뭐 이기대역이 상거리, 이기대역 상거리가 거기 아파트가 있던데 아파트 거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9km고요. 사목교는 원래 8개 노선 되겠고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는 되겠고요. 주요 변경 사로는 원래는 7개였는데 1개가 노선이 변돼서 5, 6도선 추가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선대 부경대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둘, 3개 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생기는데 아파트라든지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혹시 부산에 계시다면 뭐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은 이게 추가로 된데 이렇게 아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그 서울 경정철 이렇게 개통된데 이런 데를 보면 교통이 좋았던 데에 이게 도시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는 큰 영향은 기존에 이렇게 원체 좋았던데 버스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있던 데는 큰 영향은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 있죠. 전철이 없거나 교통이 좀 안 좋았던 데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3천, 4천씩은 막 올라가 있고 많이 상승되는 요인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혹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앞에 전수 뭐 임대사업자 관련된 거 의무 그 기재사항 누락된 것도 다 신고하라. 그 다음에 올 말까지 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또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해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요. 등록적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 및 제재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를 추가하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확인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의무 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요약한 확인서를 추가했습니다. 그 확인서가 있어서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주택 소유자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을 삽입해서 뭐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하고 부가가치세의 임대사업자를 같이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재지를 자동 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는 데는 이제 신청을 시군구 자체에다가도 관할군청에다가도 해야 되겠죠. 군청에다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군청에다 하는 이유는 그 지자체사는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감면 75%라든지 완전 감면이라든지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서에다 해야 됩니다.
세무서가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두 군데다 신청하는 거 자체 시군구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어떻게 보면 시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취득세는 지자체가 되죠. 이렇게 두 군데 이제 보통 다 신고를 한다는 거죠. 신고를 하다가 보면 해당이 되는 게 있잖아요. 주소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하고도 신고하고도 뭐 이러는 것들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소재지를 자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편리성이죠. 업무의 편리성. 글쎄 뭐 다른 것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중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세분화해서 더 세세하게 나오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등록말소 신고서에 주택별로 말소 사유 구분을 기재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관리법 서식에다가 가태료 근거 조항을 변경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관계 자구를 수정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2020년 3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신고할 거 잘 신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10개에 대해서 준비를 해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채팅에 한번 넘겨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제가 좀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듣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준비할 때는 더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부족했던 거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자료가 찾아뵐게 또 같이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료